증시만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달러원 환율이 주간 거래를 시작한 직후 불안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반대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환율부터 보면 장 초반에 1,480원을 찍었는데 급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2원 30전 오른 1,480원 40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장중 1,480원을 웃돈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게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10원 가까이 하락한 1,4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과 관련해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는 올 연말 환율 전망치를 1,380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한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등을 감안할 때 원화가 미 달러 대비 가파르게 반등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연일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금 선물 2월물은 장중 온스당 4,847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64% 급등한 금값은 올해 초부터만 따져도 10%가 더 올랐습니다. 은 선물 3월물 가격 역시 장중 온스당 95달러 선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은값은 지난해 10월 1980년 1월 음파동 당시 기록했던 최고가 48.7달러를 45년 만에 경신한 이후 불과 3달 만에 2배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JP모건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이어지면서 오는 2028년 금 가격이 온스당 6,0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보다는 특히 경제와 민생 관련 내용이 회견 초반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기자회견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최근 여러 경제 이슈가 회견에서 다뤄졌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달러원 환율에 대해선 달러엔 환율 연동에 비하면 잘 견디는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복귀하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대책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실제로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일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까? 네, 각종 의혹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면서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집권 2년 차인 올해 대선안을 통한 성장과 도약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에서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재편을 언급하면서 지방주도 성장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연관된 소식들 다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뉴욕 증시의 간밤 급락 사태 속에 국내 주식 앱에서 또 오류가 터졌습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꼭 한두 곳씩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번엔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키움증권은 사실 불과 2달 만에 오류가 재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급락하면서 키움증권 주식 앱이 또 이용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어제 오후 6시 37분부터 7시 10분까지 주문량 급증으로 키움증권 앱 거래 조회 화면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간에 매도와 매수가 제대되지 않고 또 주문이 몇 분 뒤 체결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불과 2달 만에 키움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가 오류가 재발하면서 이용자들의 항의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보상 신청도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키움증권은 실제 주문과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제때 주문을 못해서 손해본 투자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보상 신청하면 되는데요. 증권사들은 주문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 장애 보상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장애 당시 전산과 전화 기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이후 증권사 홈페이지나 전자민원 신청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오류 발생 시점의 주문 가격과 또 장애 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환율과 얽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크게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는 1,480원을 훌쩍 넘겨 환율이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기는커녕 오른 환율을 감안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게 액수로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개인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약 1조 9,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20.9%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치솟은 영향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사용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건데요. 지난달 평균 환율이 1,467원 40전으로 전달보다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별 평균 환율이 1,366원 95전으로 가장 낮았던 지난해 6월에 해외 카드 사용액이 약 1조 6,700억 원에 6,7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연말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환산 시 사용액이 올라간 데 더해 쇼핑 시즌을 맞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히나 체크카드 사용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개인의 해외 직불 체크카드 사용액은 6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22.7% 증가했는데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용액 증가율인 3.8%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직불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카드사의 트래블카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트래블카드란 국내에서 충전해 해외에서 손쉽게 결제 또는 출금할 수 있는 직불 기반 카드로 편의성이 높고 환전 수수료가 낮아 인기가 높습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용 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카드로 3조 원 가까이 사용됐고 이어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순이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금융시장의 각종 변수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새해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수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 속에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70% 넘게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9.6%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도 수출 증가세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수출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별로 보면 수출이 어땠습니까? 네, 중국으로의 수출이 30%가 넘는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요. 베트남 25%, 미국 수출도 19% 늘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수입액은 370억 달러로 수출액보다 많아서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요. 다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 증가폭이 월등히 큰 만큼 반도체 회복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출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오는 12월부터
전세와 임대 보증료에 신용카드 전면 결제를 도입합니다. 단순히 카드만 받는 게 아니라 복잡했던 정산 체계까지 통째로 뜯어고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허그의 보증료 결제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허그가 오는 12월부터 전세와 임대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료 결제 방식에 카드 결제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허그 관계자는 보증을 신청하는 전 고객이 카드 결제와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도 모두 결제 방식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 할부 도입 여부는 결제 대행사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제 이후 정산 체계도 함께 손질됩니다. 결제 승인과 취소, 환불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결제 대행사와는 일일 정산을 원칙으로 운영해 대량 결제 상황에서도 정산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사실 이게 대단히 혁신적인 결제 방식까지 들리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결제 체계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허그의 전세 임대 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료 결제 방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허그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계좌 이체만 가능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결제만 일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 계좌 이체의 경우 은행 점검 시간에는 결제가 어렵고 입금을 해도 바로 확인되지 않아 다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보증 내용이 바뀌어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허그 측은 기존 노후화된 내부 전산 시스템으로는 카드 결제를 전면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오는 12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던 SK텔레콤은 현재 피해자들과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내일이었는데 SK텔레콤의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정부 과징금 관련 소송의 영향이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게 변론이 미뤄지는 만큼 피해자의 보상 여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9,166명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오는 22일에서 3월 26일로 변경했습니다.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소송전이 2달 넘게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의 보상 절차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소가만 45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인데요. 앞서 하이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난 5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미뤄진 게 과징금 소송의 영향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 변론기일 연기는 피고인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른 겁니다. 최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검토 기간과 대리인의 재판 일정이 겹친 점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별도로 해킹 피해 소비자들의 줄 소송이 대기 중이라 SKT가 받아들 배상 청구서는 당분간 계속 두꺼워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산업계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BYD가 최근 국내에서 새 SUV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브랜드의 진출을 넘어서 탄탄한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데 자세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이게 진출한 것이 팡청바오라는 브랜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출원됐습니까? 네, BYD가 지난해 말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이7의 자동차 상표권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통상 상표 출원이 신차 출시를 위한 사전 필수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 투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타이7은 중국 현지에서 기본 모델 가격이 17만 9,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타이7의 전장은 4,999mm로 4,655mm인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지난해 1월 아토3를 내세워 한국에 공식 상륙한 BYD는 이후 다양한 차종의 상표를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BYD는 현재 올해 우리나라에 어떤 신차를 출시할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는 걸로도 파악됐는데요. BYD 관계자는 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며 타이7 모델의 출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차량 모델만 출원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나 관리 서비스 특허 상표도 출원됐죠. 그렇습니다. BYD는 플래시라는 이름의 상표도 지난해 12월 특허 출원했습니다. 해당 상표는 차량 관리업, 자동차 정비 수리업, 전기식 수송긴계용구 충전업 등이 지정 상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BYD도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플래시 차저라고 불러왔는데요. 충전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해 한국 시장을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BYD식 생태계의식의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차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라 안착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역시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진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로리의 회사는 지난 11월 이사회에서 미 사무소 설립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설립 시점은 올해 상반기 내가 될 걸로 보입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미국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이로부터 3개월 내에 사무소 설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에 거점을 마련하는 건 처음입니다. 현재 회사는 해외 법인만 6곳이고 해외 사무소는 한 곳도 없는데 해외 법인도 캐나다 3곳, 중국 2곳, 인도네시아 1곳입니다. 이들 법인들도 기존 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무소도 추후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미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회사 관계자는 현지 사무소 설립을 통해서 고객 대응력 강화 또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본사 거점 기지 역할로 설립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전기차 캐즘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배터리 셀 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ESS 사업부가 약하고 후발주자라는 점이 한계로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배터리 업계 간담회에서 ESS 사업 확대도 좋지만 주력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 줘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천공항과 임대료 법적 분쟁을 벌였던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입찰 신청이 마감됐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오후 제1, 2터미널 내 향수 화장품과 주류 담배 권역 사업권 입찰을 마감했는데요. 롯데 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두 곳만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권역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으로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로 약 7년입니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신라 면세점이 불참했고 신세계 면세점은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최종 불참을 택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였던 스위스 아볼타, 옛 듀프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찰은 신라 신세계가 지난해 하반기 누적 적자를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 당초 신라와 신세계의 재도전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는데 결국은 손을 뗐습니다. 네, 신라와 신세계는 사업권 중도 반납으로 각각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지만 공사가 새로 제시한 임대료 조건이 나아진 데다 최근 입찰 설명회에도 참가하면서 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 불참했습니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이례적으로 참여 의향서 제출 이후 제안서는 내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입찰 당시보다 최저 수용 여객강 단가는 각각 5.9%, 11.1% 낮아졌는데요. 임대료 산정 방식 자체는 공항 이용객 수에 객당 임차료를 곱하는, 다시 말해 여객 수가 늘어날수록 임대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환율 등의 요인 탓에 면세 구매 금액이 늘지 않으면서 상징성보다 손익을 따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법을 거론했습니다. 어떤 맥락의 발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지금 갈등이 번지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집권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미국도 매우 기쁠 해법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법이 뭔지 밝히진 않았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토 관계자들과 다양한 회의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 지금은 강력하다며 나토에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이 야욕이라는 비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세계 안보를 그린란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는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만 유럽, 특히나 덴마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덴마크 연기금인 아카데미커 펜션은 이달 말까지 1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전량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부담으로 국채를 보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덴마크 미 국채 처분이 유럽 전체로 확산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유럽이 미 국채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거짓 서사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